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주식 캠퍼스 소식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 저와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종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면서 또 개별 종목까지 함께 공부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의 중요한 것은 종목과 숫자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산업의 큰 그림부터 종목까지 연결해 보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도 보는 투자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AI 인프라 섹터 이렇게 했을 땐 데이터 센터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기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죠. PCB 공정부터 시작해서 냉각 인프라, 파워 인프라, 네트워크 서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볼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걸 갖다가 책으로 하나 냈는데 이걸 완전히 다루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연결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쉬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텐베그 세트바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자, 다른 것보다는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풀어내면서 데이터라든지 펀더멘탈까지 함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 섹터라든지 이런 섹터가 끝나게 되면은 또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헬스케어, AI 소프트,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의 섹터별로 모든 것들을 만들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단은 지수하고 동행이 되는지 또 연결이 되는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유튜브에서 하지 못한 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팬딩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일단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판단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정규과정 오픈 이벤트를 지금 이제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얼리월드 할인 행사가 있는데 11월 1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8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결제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자, 관심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확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분이 질문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메타가 시간에 7% 정도 급락했죠. 이게 한 1개월 전입니다. 1개월 전에. 자, 그때 제가 메타가 급락한 이유라면서 매수 기회인 이유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1개월 전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계속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았죠. 자, 고려해서 그런 것들이 언제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야 되냐 자꾸만 물어보시는데,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가 저점인지 여기가 저점인지 저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점을 알면 뭐 신이겠죠.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떨어졌던 이유가 왜 떨어졌는지, 정말로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건 아니죠. 실적이 나빠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앞으로 자본 지출이 너무 많아서,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자본 지출을 좀 줄이겠다니까 바로 올라와 버리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우량주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우리가 분할 매수할 때지 던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시간과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10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0일까지 되는데 이 기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기가 저점인지도 모르는데 기간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을 알려면은 옵션 같은 건 이 시간도 알아내야 되는데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시간까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자는 겁니다. 분할 매수하는 이유가, 자, 그런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량주가 빠졌는데 이것이 실적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빠졌을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다. 물론 실적으로 빠지면 주가 자체가 좀 폭락하는 가운데인데 이건 실적으로 빠진 게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빠진 것도 한 13% 정도 빠졌으니까 빠진 데서부터 본다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3% 견뎌내면서 20일만 견뎌냈다면 충분히 반등되면서 먹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빠질 때 왜 빠졌는지, 실적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2% 상승했고 나스닥이 0.31%, 그 다음에 S&P 500이 0.19%로 뭐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러셀이 한 0.42% 하락했다.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는 장이었고, 자, 거의다가 뭐 횡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자, 큰 폭의 상승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장에서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좋게 나왔죠. CPI 지수, PCE 지수가 좀 좋게 나와서 좀 주가는 좀 반등했다가 다시금 내려오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은 차익 매물도 있었고 아직까지는 지금 금리 인하 기대를 좀 기다리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었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 동안 맵을 하나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하락을 했죠. 0.87%. 그 다음에 애플 또한 0.83% 정도 하락을 했다. 나머지는 일단 다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일단 눌림목이 있었고, 뭐 좋았던 종목들은 구글, 메타 이런 종목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으로 좀 좋았다. 그 다음 반도체도 엔비디아 외에는 거기다가 뭐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브로드컴, AMD, 특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라갔는데 좀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발 매수. 그 다음 오라클, 팔란티 이런 것들도 좋았죠.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는 뭐 나쁜 편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이쪽 분야는 조금 매기가 안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인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죠. 아무래도 구글하고 메타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상승됐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도 좋았죠.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있었으니까 이런 종목들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좋았고, 경기 방어주,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조금 매기가 안 돌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뭐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은 없었고 약간의 지금 이제 손바뀜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S&P 500의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에 따른 좀 부담감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무너진 게 아니고 5일선, 11선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거죠.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약간의 눌림목이 있다는 거지. 그 자체가 완전 밑으로 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100이라든지 나스닥 비슷한 모양이 있죠. 추세를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러셀도 마찬가지 직전 고점에 따른 좀 부담감이 있었다. 자, 어제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거기서 연봉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 자,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조금 힘든 모양이 있는 것이 올라가기가 좀 버거운 것들이 다른 것보다는 비트코인이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큰 폭에 올라갔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 맞고 다시금 내려오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쌍바닥 치면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라가는데 좀 힘이 부딪히면서 고래들이 좀 터는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다.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하는 모양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 자체가 제페니스 엔이 있죠. 1.949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0.57%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미국 겁니다. 4.139죠. 그러니까 지만 0.95% 정도 상승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 육박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습에서 어느 정도 엔켈이 나온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나중에 또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누군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에서는 여기서는 엔켈이 천사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자, 모를 때 옛날같이 일단은 작년에 BOJ에서 갑자기 딱 금리 인상을 시켰죠. 자, 그리고 단지 요 사람들만 알고 있었죠. 자, 그럴 때가 시장의 발작이 나오는 거지. 이럴 때는 시장의 발작이 안 나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대비가 돼 있고 무엇보다도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다. 자, 그때 발작은 나오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월스트리트는 기대하고 있죠. 미국 스탁 자체가 2016년도에도 계속해서 랠리를 보일 거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게 주는데 뱅크 오버 뭐 이렇게 한다더라도 주가는 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7천까지는.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마찬가지입니다. 뭐 8천까지도 간다. 자, 모건 스탠리, UBS, JP 모건, 바클레이, 소시에이트저널 전부 다 일단은 다 내년을 성장을 갖다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2010년도에도.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하우스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지표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최근에 해고를 발표했던 회사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30만 7천 명 잘랐고, UPS 4만 8천 명, 아마존 3만 명, 인텔 2만 4천 명, 네슬레 1만 6천 명, 버라이즌이 1만 5천 명,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자르고 있죠. 자, 고용을 자르고 있다. 자, 고용을 자르고 있다는 말은 자,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죠. 고용이 안 좋을 때. 자, 트럼프가 지금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분야가 10년물 금리, 그 다음 30년물 금리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커버가 안 됩니다. 2년물 단기물이야 자기가 스스로 일단은 금리를 내려도 문제가 없겠지만은 인위적으로 채권 사견당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렸다 했을 때는 채권을 다 팔 수도 있겠죠. 그럼 금리는 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10년물 금리 이런 것들이 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해고라는 겁니다. 해고라든지 고용이 있죠. 그 인플로이먼트 자체가 계속해서 낮아지면은 고용이 나빠지면은 아무래도 금리를 내리는 데는 정당화가 된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라는 거겠죠. 그걸 통해서 미국의 정부 직원들도 계속해서 자르고 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을 갖다가 향상시키면서 사람들을 다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자, 아마존이
삼성전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봇을 갖다가 행정명령을 쳐서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해서 금리를 갖다 인하하려는 목적이 이쪽에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금리를 인하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목적은 고용이 안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자기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내년의 선거에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다. 그래서 고용을 계속해서 안 좋게 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레이오프 있죠. 아무래도 해고가 거의 지금 이제 크라이시스 레벨, 즉 말해서 위기 수준에 다다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1년도 요때에 리세션 왔을 때, 그 다음에 파이낸셜 위기 왔을 때 2008년도,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크라이시스 왔을 때, 자, 그때한 모습하고 지금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110만큼 이상 됐던 것들이 참 6번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만큼 지금 이제 해고가 많다. 물론 AI에 따른 해고도 있고,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회사들이 계속해서 내보내는 것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모습 속에서 좀 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요거 자체가 위기라기보다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변명의 여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조금 월이되고 있는 것이 걱정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일본 국채금리 급등이겠죠. 자, 그로 인해서 거의 2%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그에 대해서 뭐 엔캐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파급 효과가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월가 여러 전략가들에 따르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거시적 영향은 작년 이후에 극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24년도 8월 5일 날에 엔화가 미국 달러 대비해서 한 2% 급등했죠. 금리가 뛰니까 그래서 니케이 225는 12% 정도 하락을 했다. 이런 것들이 엔캐리 청산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자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갖다가 금리를 인상하겠다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대비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80%가 확률이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즉 말해서 2024년도 8월 5일 날에 자 그렇게 금리를 갖다가 갑자기 인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때는 일단은 이제 기습적으로 인상했고 지금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었고 그때는 시장이 반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12% 급락을 했다는 거죠. 갑자기 발표를 해버리니까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발작은 일어나지 않는다. 미리 알고 있다. 자, 그것이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G10의 통화 전략 책임자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 미디어 원탁회에서 밝힌 바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캐리 트레이드 규모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표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외국 기업의 엔화 표시의 채권 발행, 그 다음에 CFTC가 매주 발표하는 달러엔 통화의 선물에 대한 포지션 데이터, 그리고 일본 개인 투자가들의 포지셔닝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소규모 투자가들이 통화 거래가 미국보다 활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와타나베 부인 이런 사람들이 자 엔화를 갖다 많이 사고 팔죠.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회사들이 통화 수합이라든지 순도 환율, 장외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환위험을 해지하거나 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실제 규모를 갖다가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과도하게 증가됐다. 그런 징후는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면 이건 N 퓨처스의 포지션이죠. 그래서 엔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선물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났을 때는 N 값이 많이 뛰니까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뉴트를 하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일단 이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많이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SM 매니저라든지 레버리지 펀드에서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CFTC의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만약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BNP 파리바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올해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엔화가 좀 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서 엔화의 매력이 일부 약화된 것, 자, 이런 것들이 좀 부분적으로 원인이 되고 있고, 자, 따라서 엔화 가치 급등과 세계 증시 폭락이 반드시 동시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엔화에 대한 큰 포지션이 남아있다는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막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당일 금리 수합이 있죠. 이런 것들이 12월 19일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금리를 갖다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80%에 달한다. 이 점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반영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가격의 인상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고 엔켈에 대해 폭락을 촉발할 만한 예상치 못한 상황을 피할 수가 있다.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다.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일본 채권의 수익률이 일정 시점을 넘어서면은 세계 시장의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자, 그 이유는 일본의 정부의 연기금, 그 다음에 대형의 일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수년 전부터 자산 배분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청산 결정 역시도 수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물건을 다 털어버린다. 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국채금리가 일본으로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쓰나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임계 수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지금 이제 국제 수익률의 상승을 통해서 세계 유동성은 좀 압박이 될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이 미치는 여파는 미미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기 연준의 헤셋이 지금 이제 박스 뉴스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걸 보게 되면은 셧다운의 영향이 상당히 커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는 큰 반등을 보일 거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중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자, 말은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이 도와줘야만 일단 금리를 인하할 수 있으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 입장에는 1월 달에도 결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12월 달엔 뭐 거의 할 가능성이 많죠. 87.2%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1월 달엔 좀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헤셋은 하고 싶은데, 자, 그렇다면 적어도 4월 달에는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4월 달 한번 하겠고, 그래서 12월 달, 4월 달, 그 다음에 선거가 1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11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보다는 9월 달 정도에 한 번 더 하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번 정도는 내려오지 않겠는가 해서 3에서 3.25%에 지금은 저렇게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트럼프가 하고도 남는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면에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하트넷이 연준이 다음 주에 비두기파적인 인하를 단행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연말에 산타랠리가 악화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경고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 이유는 더 큰 경기 둔화를 암시하고 장기물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도 있는데,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주가 자체는 또 반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큰 의미는 없었죠. 콜 PC가 나왔습니다.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9월달 그래가지고 의미는 없었다. 그래서 0.2% 예측했는데 0.2% 나왔고 저번하고도 비슷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MOM 기준,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2.9%인데 2.8%로서 저번보다도 좀 낮아졌다는 것들. 1년 동안의 기대지수 본다면은 미시간 지수입니다. 4.5인데 4.1로서 좀 낮아졌고 5년 동안도 인플레이션 기대지수는 조금 낮아졌다. 자, 반면에 소비자 기대지수 요거는 조금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뭐 나쁜 것은 없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푸드하고 쉘터 값이 있죠. 이제 집에 거주하는 값이라든지 식료품 값 이런 것들이 지난 5년 동안 즉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말까지를 봤을 때 계속해서 임금보다도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파란 선이 지금 웨이지 임금인데 이거보다도 훨씬 많죠. 지금 이제 이 정도로 돈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일단 물가가 뛰니까 임금보다 뛰니까 계속해서 적자만 쌓이고 부채만 늘어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결론은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CD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AI가 거품이라고 해도 누가 신경이나 쓰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열광하는 것이 상당히 수익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장기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면은 크게 AI 거품에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D그룹은 인공지능의 주식의 거품이 조만간 터질 가능성이 돼서 잠 못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연행의 거시전략 자산 배분의 글로벌 책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최근에 AI 거래의 변동성이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시장이 일단 버블이라는 우리의 정의를 갖다 촉발시켰는데 일부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블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수익성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초창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AI의 불안전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버블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현재 버블의 붕괴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버블의 정점은 유동성,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이 이익의 전망보다 더 빠른 경고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꺾이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지금 모습에서 완전히 버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좋은 이야기는 AI 외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전망 이런 것들이 시장의 또 다른 호재가 되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연준이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또 다른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이 되겠고, 그래서 페드와치에 따르면 0.25% 정도 인하하겠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내년의 주식 전망이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와 같은 선거가 있는 해는 장기적으로 시장에는 좋지가 못하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좋지가 못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분기라든지 1Q라든지 2Q 상반까지 있죠. 자, 그때까지는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 2, 3, 4 아니면 1, 2, 3, 4, 5. 자, 그까지는 좋은데 그 중반으로 갈수록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상반기 올라갔다가 중반기라든지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당이 끝나고 나서, 즉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좀 상승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내년의 시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저항세가 형성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좀 비트코인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9만 달러 깨져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실현 가격을 본다면 요거는 모든 코인의 평균 매수가가 한 42,300달러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채굴의 생산 원가는 한 6만 8천 달러 된다. 자, 그 밑으로 간다면 사람들이 채굴을 하지 않겠죠.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비트코인 밑에 누가 있냐면은 트럼프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둘째 아들 에릭이 아메리칸 지금 비트코인을 하고 있죠. 2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그 가격의 추이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양이 있다. 비트코인하고 같이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가격이 좀 많이 뛰어오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잡주들이 있죠. 즉 말해서 EPS가 마이너스, 기업의 가치가 없는 회사들, 자, 그런 회사들이 뛸 수 있는데, 자, 그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좀 뛰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한번 예시주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적정 주가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굴의 생산 원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일단 깊이 있게 본다면 6만 8천에서 7만 2천 달러 정도 되겠다. 그 다음 채굴자들이 항복하는 구간이 있죠. 나 채굴 않겠다. 자, 그것이 6만 달러 정도 되겠고, 그래서 생산 원가, 실현 가격, 그 다음에 S2F 모델인지 현재 시장 가격, 자, 이런 것들 다 결론 내봤을 때 보수적인 적정가는 8만 5천 달러 정도. 자, 그 다음 경쟁적으로 봤을 때는 14만 5천까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만약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8만이라든지 8만 5천, 자, 그 밑으로는 조금 일단은 하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온다면 주가는 거기서부터는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죠. 자, 요 가격대가 많이 갔습니다. 한 14불, 15불대까지 갔죠. 자, 그때가 보게 되면은 적어도 9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 2불대입니다. 자,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겠죠. 자기 아들 기업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자기 입이나 마찬가지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도 비트코인을 갖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 규제도 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작업들을 다 하고 있죠. 법안도 마련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하려고 하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반등되는 시점이 있죠. 자, 그것이 반등되는 시점이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것들도 차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통해서 9만 달러 또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암호화폐 보유량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자, 그걸 갖다 블랙락이라든지 피델리티 이런 금융기관도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권장사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주요 암호화폐가 올해 초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11월 하락장에 돌아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재정 고문들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같은 투기적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1에서 5%로 제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여기서도 1에서 5%, 1에서 4% 정도로 권장을 한다. 지금 저 포트폴리오를 좀 낮추자. 자, 그 이야기들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조금은 아무래도 좀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월가 거래자들이 연말까지 또한 주가를 끌어올릴 포모 주도의 추격전에 좋은 기회를 보고 있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 거래자들에 따르면 질투심에 눈이 먼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에 동참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타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 기회를 놓칠까 봐서 계속해서 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규제 완화와 같은 테마와 관련된 시장에 호재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매수세에서 결정력에 유리하게 돌아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경우에는 포모가 잇따른 주가의 추격 형태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주요 가격의 결정권자인 개인 투자가들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은 좀 과소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포모가 주가가 큰 폭이 올라가면은 그 포모 때문에 또 달라붙는 시장 참여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JP 모건에 따르면 최근에 며칠 동안 소규모 투자자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확실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가들은 8일 연속에 순매수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들어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프리덤 캐피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AI라든지 네오클라우드 이런 데서 딥을 사고 큰 포로 빠질 때 주가를 사고 버블 이런 음모론을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이브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2025년도 연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한 후에 이번 분기에 한 37% 정도 급락을 했죠. 41개의 데이터 센터 중에서 한 곳에 건설이 지연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자, 그것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 여러 가지 AI 수요에 대한 시장의 감시, 그다음 AI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부채 자금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 자, 이런 것들로 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등급을 주면서 $100 목표 가격을 주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프리덤 캐피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AI 버블이 터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도해야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동안 앞으로 2년 동안은 적어도 $100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53까지도 터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주가는 좀 빠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투자자들이 회사가 미처리된 프로젝트를 체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되찾고 있고 AI 구축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전반적인 우려가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주가가 뭐 내려간다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여기서 완전히 꺾이진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560억 규모의 단연간 매출 백로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매출이 나온 데 있어서 이익도 마찬가지고 또한 자본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즉 말해서 엔비디아가 있다는 거겠죠. 이런 데를 통해서 향후 수년간에 안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돈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겠죠. 자, 이러한 거대 기업들이 투자를 갖다 지속할 재정적인 여력,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모두 다가 이렇게 조기에 공격적인 AI 인프라를 구축의 핵심 경쟁 이유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 깔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돈을 투입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주가는 빠지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콜 위브가 네오클라우드 분야의 확실한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본다면 콜 위브의 2010년도 매출이 네비우스의 거의 5배에 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이 네비우스보다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얘가 더욱더 확실한 분야의 선두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올리브는 장기적으로 사업 경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거래될 자격이 없다. 충분히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의 AI 서버 제조업체인 팍스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12월 5일자로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죠. 1월 달에 53만 8천이었는데 55만 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84만 4천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MOM 기준으로서 약간 일단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땐 2025년도 1월과 비교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물량이 있고 자, 마찬가지로 YOY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큰 폭의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YTD 기준으로 했을 때도 16%나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AI가 자체가 지금 붕괴가 되고 완전히 버블이다. 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트루이스에서는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갖다 $350로 상향 조정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320에서 $350로서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등급 줬는데,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연말 연시에 미국의 전자상거래, 디지털 광고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강력한 일자리 시장으로 인해서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회복력 있는 소비자도 있을 것이다. AI 기술의 발전으로서 더 효율적인 광고 플랫폼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모멘텀, 더 높은 기타의 베팅 수익 이런 것들 주로 웨이모의 빠른 출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광고 수익 전망에 따른 업데이트된 2026년도 추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AI 기술 발전을 해서 더욱더 효율적인 광고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광고 회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유튜브 뭐 전부 다가 광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AI가 다 쓰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그래서 거품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생산성을 갖다가 향상시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배당도 늘리면서 거기다가 자사 주식도 매수하는 주식이 있죠. 이런 주식은 상당히 좋겠죠. 배당도 많이 주는 데다가 자사주 매입한다. 자, 그렇게 주가도 올라가면서 배당도 받는 주식. 자, 그런 주식은 어떤 주식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울프 리서치에 따르면 주주 수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무래도 배당금을 찾는 투자자들은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배당 귀족주들은 25년 동안 매년 배당금을 인상해 왔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식 매입에 집중하는 사람들, 자사주 매입에, 자, 그런 사람들 최소 10년 연속으로 순주식 수를 줄인 회사들, 자, 그런 회사들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주식 집단은 경기 침체를 포함해서 시장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는 거겠죠. 당연하겠죠.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도 매입하니까. 자, 그런데 이런 기업들 한 11개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이 기업들 중에서 일부를 일단 소개하고자 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회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월맛이 있는데, 월맛은 이제 배당 수익률 자체가 0.83%에다가 지금 이제 YTT 퍼포먼스는 28.54%니까 주가도 많이 오르면서 배당 수익도 주는 거죠. 그 다음 애플락 같은 경우도 2.23%에다가 5% 올랐으니까 좋은 모양이 있고, 그 다음 카디널 헬스 이런 것들은 1%, 1.3% 주는 데다가 68.17%는 올랐으니까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이런 것들은 배당은 많이 주는데 수익률이 좀 떨어진 거고, 에이오 스미스 이런 것들도 배당을 주면서 수익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 카디널 헬스라든지 월맛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배당도 늘리면서 수익률도 좋았다. 애플렉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식들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월마다 한번 보시게 되면 팩셋에 따르면 주식을 갖다 매수 평균 등급이라든지 평균의 목표 가격 요거 대비해서 한 4% 정도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전자상거래 두 자릿수의 성장이 있고 11월 달에 신규 고객의 증가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로 인해서 연간 매출한지 수익 전망을 갖다가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도 발표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고, 특별히 CFO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소비자들은 가치를 제공하고 자신들이 알고 기대하는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AI까지 도입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모양이죠. 자, 특별히 0.82%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마트는 2월에 52년 연속에서 배당금을 증액한다고 밝혔고, 거기다가 7,530만 주, 한 7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한다. 자, 그렇게 밝혔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28%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가 배당을 받으면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이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